트럼프는 많은 사람들이 멋진 연설, 외교회의, 공식 사진으로 숨기려 했던 전 세계적인 공황 상태를 드러냈다. 이제 2026년 6월 1일 그 후속 상황이 아무런 포장 없이 드러난다. 캐나다는 중국과의 협력 물꼬를 트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유럽은 자체 방어를 가속화하고 프랑스는 대륙에 핵보호를 판매하려 하며 걸프 국가들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이란은 오만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힘을 시험하고 있다. 옛 엘리트들은 이것을 독립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트럼프가 동맹국, 경쟁자, 기회주의자들에게 미국이 수십 년간 제공해온 보호의 진짜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자 드러난 것은 의존,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었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왜 이제 와서 도망친 걸까? 트럼프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그들에 맞서 이용했을까? 지금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한다면 구독을 고려해봐.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오니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오타와에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만났고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 더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했다. 실제로 오타와는 트럼프가 오래된 무역 관계를 압박하는 것을 보고 태평양 쪽에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으며 워싱턴 앞에서 자주성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사진은 카니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트럼프가 무역, 국경, 산업, 에너지, 관세, 방위 문제를 강경하게 협상하기 시작하자 캐나다는 베이징으로 달려갔다. 이것은 힘이 아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미국에 익숙해진 동맹국의 반응으로 미국이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도 거의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사 분야는 이러한 의존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다. 반 트럼프 언론은 이를 미국의 패배로 포장하려 한다. 하지만 올바른 해석은 다르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자신의 자율성이 워싱턴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드러내도록 만들었다. 캐나다가 미국에서 덜 사고 자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며 스웨덴과 위험을 분담하길 원한다면 이제야 비로소 자기 몫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독립성에 대한 담론은 트럼프가 백악관이 더 이상 영원한 계약과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면서 불평하는 동맹국들의 인질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이후에야 비로소 시급해졌다. 유럽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스웨덴은 발트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프리기탐 4척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도 스웨덴의 항공 감시 시스템을 구매했다. 이러한 교환은 파리와 스톡홀름이 미국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군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차분히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트럼프의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다. 부유한 유럽인들이 마침내 진정한 방위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국의 핵 야망을 확대했다. 노르웨이는 프랑스의 억제력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으며 파리와 함께 협의, 훈련, 계획을 원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하고 있다. 에마뉴엘 마크롱은 프랑스를 유럽 대륙의 보호 중심지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유럽은 수년 동안 적은 비용을 지출하며 안보를 워싱턴에 맡기고 미국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면서도 위협이 심각해지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왔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가 그 연극을 무너뜨린다. 그는 유럽의 약점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수년 동안 유럽 정부들은 주권, 다자주의, 국제 질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실제 방위는 미국에 떠맡겼다. 이제 그들은 자체 방어망을 구축하고 자체 함선을 구매하며 프랑스의 핵 보호를 협상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가 더 이상 비용을 숨기지 않으면서 이런 공황이 시작됐다. 아시아에서도 같은 현상이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자국의 산업 역량을 활용해 2030년대 중반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도 트럼프 시대의 논리가 드러난다. 동맹국들은 워싱턴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동에서는 상황이 더욱 민감해졌다. 이란은 미국과의 간접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고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도 오만과 해상 통로 관리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으며 외부 위협에 직면한 마스카트의 연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또 다른 점을 보여준다. 정권은 트럼프가 모든 방면에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외교적 틈새를 협상 카드로 바꾸려 하고 있다.
로마는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라이벌들 사이에 대화 창구 역할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위기에 휘말리게 되었다. 걸프 국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란과의 충돌 이후 이 지역 정부들은 더 많은 방공 시스템, 드론 대응 기술,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 측 외에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한국, 중국, 터키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정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 중동은 공급업체를 다양화하고 싶어 한다. 정치적으로 보면 더 무겁다. 모두가 미국에 대한 예전의 자동적인 의존이 끝났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이 좌파가 숨기려는 효과다. 트럼프는 이 지도자들의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드러냈다. 그 계획은 미국의 힘을 계속 이용하면서 백악관을 안팎으로 비판하고 자국 방위에는 적은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었다. 트럼프가 순진함의 수도꼭지를 잠그자 가면이 벗겨졌다. 캐나다는 중국을 찾았다. 유럽은 프랑스를 찾았다. 걸프 지역은 새로운 방위 경로를 모색했다. 한국은 잠수함 개발을 가속화했다. 각각의 조각은 워싱턴이 국제 관계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을 때 세계가 얼마나 서둘렀는지를 보여준다. 피트 레그세스의 싱가포르 발언도 이런 상황에 들어맞는다. 그는 힘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규칙은 종이 한 장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고 오래된 글로벌리스트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 말은 문제의 핵심을 찔렀기 때문에 불편함을 줬다. 위험한 순간에 모두가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의존한다면 국제 질서를 말해봐야 소용없다. 이 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 사실은 1969년에 발표된 닉슨 독트린에서 비롯된다. 그 시기에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계속 지원을 하겠지만 각국이 자신의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알렸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논리를 더 직접적이고 더 상업적이며 더 강경하게 다시 꺼냈다. 외국 지도자들의 절박한 계획은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강제로 적응한 결과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국제회의에서 체면을 위해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중심에 두기 위해 통치한다. 이것은 양보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사과하면서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불렀던 대통령들에게 익숙해진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 국제주의자이며 매일 진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